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언어 빅데이터 말뭉치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는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한 얘기나 혹은 문화적 또는 사회적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좀 더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인류, 우리 인류 하면은 뗄 수 없는 게 언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실제 우리가 호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현생 인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호모라고 하는 호모족, 인간 종족이 15개 종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하고 같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또 다른 종족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인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이 대략 40만 년 전에 지구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3만 년 전쯤에 지구에서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략 27만 년 전에 나타나서 현대까지 살아남았죠. 그럼 누구는 왜, 어떤 종족은 왜 완전히 없어지고 멸종을 하고 어떤 종족은 살아남는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변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내고 적응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은요, 인간의 뇌보다도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 큰 키와 그리고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작은 몸을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인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소통함과 말과 그를 통해서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축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 중심에 언어가 있고 언어가 지식과 생존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말뭉치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인간 언어의 구조적 의미하고 사회문화적 언어 사용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일정 규모의 데이터 집합이다. 이거는 거대한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촬영해 놓은 영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의미가 뭔지, 또 그게 함양을 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 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어른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똑같은 의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걸 또 상용화 사업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말뭉치들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원시 말뭉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 말뭉치인 경우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을 글로 쓴 것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가공 없이 그냥 많이 모아놔서 읽고, 그리고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도대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미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주석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시 말뭉치에다가 특정 목적의 정보를 부착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화면에 보시면요, 저희가 담고자 했던 많은 내용들은, 그러면 저희가 옆에 보시면 저희 NP라고 써 있고요, 가가 JKS라고 써 있죠. 저희라고 하는 일반 명사에다가 가라는 조사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럼 기계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말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말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기계에게 가르쳐주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 학습 말뭉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습 말뭉치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인간들 혹은 다른 기계에 의해서 주석이 붙어 있는 주석 말뭉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의 인공지능이나 예전의 말뭉치 활용은 대부분 주석 말뭉치에 기반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그중에서 특히 기계학습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원시 말뭉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대규모 원시 말뭉치로부터 인간의 언어 지식을 학습하는 기술들이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바로 앞쪽에서 방금 남세동 대표님 말씀하신 번역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I am a boy가 나는 아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계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To be, not to be,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햄릿에서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하나 문장과 다른 나라 언어의 문장이 기계한테 이 문장은, 영어로 된 이 문장은 I'm a boy는 한국말로는 나는 아이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동시에 보여줘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언어와 다른 언어를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병렬 말뭉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렐 코퍼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언어만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의 말뭉치와 문장일 수도 있고 문서와 다른 문장과 문서라는 것을 동시에 나열을 해서 기계가 이 둘의 차이점,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말뭉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뭉치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말뭉치 자체로부터 사회 보편적인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나이대라든지, 왜 젊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과 할아버님들이 쓰시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의 인구 분포대로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여성의 말, 남성의 말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전문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균형 혹은 범용 말뭉치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이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성별이나 나이와 또는 지역별로 관련된 걸로 모아서 통상의 우리의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이해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특수 도메인 말뭉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라든지요, 또는 뭐 상업 분야라든지 IT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문장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모아놓는 데이터의 유형마다 다르기도 한데요. 텍스트, 음성 이런 형태로, 음성은 녹음을 해놓은 사람의 말소리가 되겠죠. 텍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문장 형태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멀티모달 말뭉치라고 해서요, 화면과 음성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데 받아쓰기한 텍스트까지 같이 기계가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표현 형태를 하나의 말뭉치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웠나요? 이렇게 우리는 말뭉치라는 게 연구하고 사회현상이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의 대규모 데이터가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뭉치를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말씀드린 원시 말뭉치 또는 주석이 부착되어 있는 말뭉치나 음성 말뭉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언어 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형태에서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조사고 어떤 게 용언들, 예를 들면 형용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계가 혹은 사람이 분석하는 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고요. 개체명은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람 이름, 지역 이름, 뭐 또는 필요에 따르면은 뭐 영화 이름 같은 것들은 문장 자체가 개체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문장이지만 이거 전체가 하나의 영화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문 분석이라는 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목적이고, 우리 기억나시죠? 뭐 오형식이니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삼형식, 이형식, 이렇게 문장의 구성 성분 간의 수식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언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만 기계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하려면. 그럼 부착 말뭉치나 아니면 원시 말뭉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계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양한 첫 번째 응용 분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연언어 처리로 활용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를 또는 원시 혹은 주석 말뭉치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보 검색, 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한다든지 문서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든지, 또 기계가 스스로 책을 읽어서 지식을 학습하거나 또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면, 여러분 뭐 시리라든지 또 구글, 또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KT나 SKT의 스마트 스피커 같은 거에다가 내일 날씨는 어때? 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죠.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리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의도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요. 대화 처리는 말을 주고받는 것들, 또 기계 번역은 앞쪽에서 남세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꿔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이나 음성 인식을 하는데도 이렇게 대규모 말뭉치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말뭉치를 활용해서 검색부터 학습, 의도를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결합이 됨으로써 다양한 2차적인 응용 서비스 분야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대규모 소셜 데이터로부터 감정 분석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날까, 어느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주식이 떨어질까 하는 것들을 뉴스 분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신 챗봇이나 또는 현재 콜센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콜센터에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상담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옆에서 엿듣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상담원 화면에다가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방금 대답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꿔서 대답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지원을 해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스피커나 디지털 휴먼, 오늘 조금 이따 보여드린 것 같은 형태가 중요하게 이러한 말뭉치로 출발해서 사람의 말의 구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학습하고 대화를 하고 번역을 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또 우리 삶을 혁신하는 데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동영상은 구글이 작년에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의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은 말을 알아들어서 답변을 하는데요. 이 구글의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비서에 들어가는 서비스는요. 제가 비서한테 업무를 내려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그 헤어샵에다가 나 머리 자르러 가야 될 테니까 예약 좀 해줘. 그 인공지능 비서가 아예 그냥 일반 전화로 해서 그 헤어샵에다 전화를 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약 시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전화기를 열죠. Hey Google, book a Hey table for Google, two 그래요. at El Cocotero on Tuesday at 7. All 예. right. Just in case Tuesday, that's not 예. available, can I try between 7 네, p.m. and 8 7시부터 p.m.? 8시 사이에 Sure. 예약이 All 가능한지 right, I'll call the book under 알아보겠다고 your 얘기하는 name 중 and phone 대화를 number, 이렇게 and 해요. I'll update you 예. in the next 15 minutes. 그래서 엘 콩코테로라고 하는 데를 Perfect, 추천을 해요. thanks. 그럼 좋네. 그거 한번 예약하면 좋겠다. El 그러면 Cocotero, how may I help you? 인공지능이 아예 그 가게로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줘요. 근데 그 날짜 되냐, 시간은 되냐, 테이블은 있냐 물었는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예를 들면 묻는 거죠. 몇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2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은 7시다. 라고 해서 마치 진짜 비서처럼 예약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세상이 말뭉치를 통해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가능하게 된 거죠. 네,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고 애틀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R&D 사업이 엑소브레인이라는 연구 사업이 있거든요. 이 엑소브레인이라는 연구 사업을 보면요,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사람과 대화하고 지식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3년 전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장학 퀴즈에 나갔습니다. 그 장학 퀴즈에 나가서는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엑소브레인의 장학 퀴즈를 나갔는데 수능 만점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장학 퀴즈 상반기에 1등한 사람, 하반기에 1등한 사람, 카이스트 박사과정으로 있는 분인데 실제로 이분 이 전국의 퀴즈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셨대요. 이분들하고 장학 퀴즈에서 붙어가지고서는 우승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분이 상반기에 2016년에 우승을 했던 분이거든요. 하반기에 우승을 하신 분이시고요. 자, 뭐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인공지능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 복잡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장학 퀴즈에서 우승을 어느 정도 점수를 했을까요? 수능 만점 받은 서울대생보다 점수를 2배 더 높게 아주 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요, 이제는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당신의 친구 아담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의 수도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럼 버락 오바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나이로비 지도도 보여주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신의 미국 대통령은 혹시 아세요 누군지요? 펜실베니아 도널드 대학교 트럼프입니다. 출신의 미국 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나이는 나이는 늘 바뀌죠. 도널드 트럼프 그렇죠? 그렇기 나이는 때문에 이럴 때 71 추론이라는 세입니다.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은 누구야? 저 몰랐는데요. 부인이 도널드 3명이었더라고요. 트럼프의 부인은 이혼을 2번을 이바나 해서요. 트럼프, 네. 멜라니아 트럼프, 말라 메이. 멜라니아 트럼프 사진 보여줘. 네, 사진도 보여주고요. 베트남 수도 인구는 예, 이렇게 베트남 베트남 수도가 수도 하노이인 거 혹시 인구는 아세요? 근데 하노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7,800 지가 명입니다. 베트남 수도를 찾아서 베트남 그 수도는 인구를 어디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베트남 수도는 이걸 좀 하노이입니다. 틀어놓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노이 해드릴게요. 이게 오늘 어떻게 날씨는?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일일이 다 2018년 가르쳐줬을까요? 3월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29일 대답해라고 하노이 하는 게 날씨 가능할까요? 하노이 모레 불가능하죠. 날씨는? 수천만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수천만 가지의 질문을 어떻게 답을 다 가르쳐줄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은요 150만 대략 원을 도서 분량으로 베트남 봤을 돈으로 때 환전하면 얼마야? 100만 권의 책에 해당이 되는 말뭉치로부터 지식을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제품 찾아내는 걸 또 에너지 말뭉치로부터 제품은 5등급 학습을 대비 했습니다. 전기 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이런 수 질문 있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전기 제품 에너지 1등급 하는데 5등급 대비 전기요금 얼마나 잘할 수 있냐? 5등급 대비 1등급. 답을 찾아주기도 가위에 하죠. 접착제가 묻어서 잘 안 듣는데 이거 살리는 방법이 이 친구가 또 말뭉치로 학습한 게 어디냐면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100만 개를 읽었어요. 재밌죠?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말뭉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얼마를 받을 수 야, 이거 있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10% 이자율을 적용받는 비과세 통장에 월 10만 원씩 36개월 적금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말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식을 학습하게 되죠. 어떻게 그러면은 말을 학습하고 지식을 학습하는지 볼까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합니다. 장학 퀴즈에서 경성도 고향인 이 사람은 경희대 재학 중에 감옥에 수감된 바 있어 같은 대학 출신의 음악가 결혼 후 부산에서 후에 정치인이 된 유명 인권보도사 직장에서 근무했다. 6년 전 환갑이 됐던 이 사람의 현 직업은 무엇인가? 혹시 답을 아시겠어요? 네, 답은 대통령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말뭉치로부터 학습한 인공지능의 자연언어 처리 엔진이나 자연언어 이해 엔진이요, 이 문장을 읽고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정답의 타입은 직업이고 Y라는 사람의 직업이 X면 Y의 고향은 경상도고 Y의 출신되는 경희대고 Y의 경험은 감옥수감은 등등등등인 거죠. 그리고 초기에 지식을 학습을 한 가장 핵심 지식을 우리가 코어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업은 대통령이고 뭐 아내는 김정숙 여사이고 경희대를 졸업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답이 맞는 것은 경희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이제 코퍼스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뭉치를. 어마어마한 말뭉치를 모아요. 어떻게 해요? 위키피디아에서, 지식인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 말뭉치를 분석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학습해서 증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로부터 이렇게 증강을 하는 거죠. 그럼 말뭉치로부터 지식 학습을 해서 부족한 지식을 더 풍성한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가 성악이라는 걸 전공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이 거제도고 뭐 법무법인 부사대도 근무했다 그래요. 근데 질문에는 아내 직업이 음악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김정숙 여사의 직업은 성악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검색으로 했을 때 음악가가 성악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고향이 거제도라고 했는데 여기 질문에는 경상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1963년 1월 24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환갑이 6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7년 전이 됐네요. 그러면 단순히 검색을 해서는 이걸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똑똑하게 추론이라는 것을 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성악가가 음악가 중에 한 종류인 거고, 예를 들자면 거제도는 경상도 지역 중의 일부라는 것을 기계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 학습할까요? 이것도 말뭉치로부터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는 콜센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습니다. 한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사람이 전화를 한 거를 녹음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상담 콜봇 아르미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 대출 해지 방법이 어떻게 돼?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 방문 해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영업점 방문할게. 영업점을 통한 마이너스 약정의 지원문은 네. 약정했던 이것도 기니까 여기까지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는요. 특수 목적의 특정 도메인에 대한 말뭉치로부터 학습해야 되겠죠. 어딜까요? 은행입니다. 은행 안에도 말뭉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말뭉치가 어떤 말뭉치냐? 지난 5년 동안에 콜센터 상담원들하고 고객들이 대화 나눴었던 게 음성으로 다 녹음돼 있죠. 이거는 음성 말뭉치가 되고요. 이거를 텍스트로 다 저희가 전사를 한다 그러는데 텍스트로 전부 다 받아쓰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럼 텍스트 말뭉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인공지능한테 동시에 가르쳐주면 인공지능이 음성을 듣고 답변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휴먼이라 그래서 보고 말하고 듣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뭉치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오늘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하기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저께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죠. 우리 모두한테 대단히 슬픈데 사실 대한민국이 왜 더 슬프냐면 북한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통일부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 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말뭉치를 모아보자. 어디 말뭉치? 북한의 말뭉치를 모아보고요. 북한 말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 말뭉치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갖고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들의 체제? 그런데 잠깐,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이야기 말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북한이 아닌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들도 스마트폰을 쓰는지, 평양의 데이트 코스는 어디이며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넘어 그들을 만나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평양 사람, 내 생의 첫 평양 친구. 어서 오십시오.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북한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평양의 Z세대를 모델로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딥러닝 시켰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실제 평양 억양까지 구사하도록 개발하여 우리에겐 낯선 북한말에 익숙해질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드디어 우리는 이 친구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 사용해? 국외 선전하기는 약 580만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말뭉치를 사용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세터민들 어른 두 분 남성 여성 어린이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래서 음성 말뭉치와 텍스트 말뭉치를 분단의 확보를 한 한계를 거죠. 넘어 인공지능 기술로 이들을 만나게 이걸 통해서 세계 최초의 북한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70여 년간 찾아내기도 하고 끊겼던 있죠. 서울과 평양 지금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에서는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제주도 방언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우리 한민족의 언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사투리, 액센트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텍스트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해서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남기고 우리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 또 그들의 아이들이 미래에 사용할 언어에 대한 국가적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에 녹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을 하는데 한 통신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말뭉치를 갖고 어린이 인공지능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 말뭉치로 보자면 수십억 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뭉치를 우리가 한국어 말뭉치를 확보를 했고요. 그걸 인공지능한테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요 2개로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에 한 인공지능한테는 막무가내식의 성인용 유튜브를 막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한테는 어린이용에 착하게 만들어진 동영상하고 컨텐츠를 보여줬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애들이 이 학습된 말뭉치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말뭉치가 인공지능한테 학습이 되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그 콘텐츠가 바로 말뭉치가 되겠죠? 안녕, 네.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오늘 좋은 어린이집에서 뭐 콘텐츠를 했어? 많이 보내요.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이 손을 날수 음성도 전부 다 있어요. 음성 말뭉치가 안녕, 반가워. 5,000시간을 나는 집어넣고 척해. 맨 마지막에 트랜스퍼 오늘 러닝이라는 걸 한 유치원에서 거예요.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예, 저도 이거 보니까 저 애가 개 짜증 나는데요. 이렇게 어떤 말뭉치를 갖고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되죠. 말뭉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말뭉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맨 위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력 같은 데서는 입사 지원서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뽑을 만한 사람인가, 자소서는 베끼지는 않았는가, 마치 사람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읽은 것처럼 인공지능이 읽고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나, 또는 우리나라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뉴스 콜퍼스를 뉴스 말뭉치를 모아서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고 현재 무슨 이슈가 있고 어떤 사람이 주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국어로 되어 있는 방대한 말뭉치를 모아서 우리 경쟁자들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기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뭐라고 불만을 얘기하는지도 봅니다. 특허는 어떨까요? 특허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특허라는 것도 다 말뭉치입니다. 글로 써 있거든요. 그럼 방대한 특허라는 것을 다 모아놓고 나서 기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특허 낼 거는 무엇일까? 우리 특허를 침해할 만한 다른 특허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죠. 다 말뭉치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쪽에서 들었었던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말뭉치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기계학습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휴리스틱한 모델링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규모도 커지고 연산 비용도 낮아지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포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방식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말뭉치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A하고 B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인간은 스몰 데이터 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 갖고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A인지 B인지를 맞히시는 겁니다. A인가요? B인가요? 혹시 B라는 분 계세요? 아마 다 A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A인가요? B인가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 A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A입니까? 물어보면 아이 금발이고 서양 사람들이고 뭐 이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 데서 큰 강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 그때 어떤 외국인들은 손 들고 자기는 B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B인가요? 물어봤더니 손 제스처를 똑같이 취하고 있어서 B라고 하기도 하고요. 웃고 있어서 B라고 그럽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B라는 분이 조금 더 늘어나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A인가요? B인가요? 만약에 B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몸무게를 고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기계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요.
A하고 B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1년 동안 엄마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아빠는 엄마랑 어떻게 다르지?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는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징을 두 사진을 통해서 한꺼번에 머리 색깔, 인종, 피부 색깔, 눈 크기,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손 제스처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모두 특징으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럼 말뭉치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똑같이 말뭉치 안에 있는 글에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 글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의 서로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특징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A인가요? B인가요? 어렵죠. 예.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말뭉치를 갖고 기계가 학습한다는 것은 A인지 B인지를 나누거나 보시는 그림에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라고 하는 데를 선을 긋는 선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선이 과연 맞는 선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학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러닝은 우리의 뇌에서 사용되는 뉴런과 시냅스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하고 B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 있는 신경세포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저렇게 되는데요. 왜 딥이냐?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훨씬 많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복잡한 것도 A하고 B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 종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뭉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도 알아야 되고요. 수학 통계학도 알아야 되고 특히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나 절차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 과학할 때는 맨 처음에는 특히 말뭉치 부분에서 말뭉치 수집 구축을 하고요. 저장하고 정제 변환해서 학습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품질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이 전체 비용 중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대략 60%가 말뭉치를 모으고 그 말뭉치를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공지능 중에서 그 말뭉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언어지능, 말을 이해하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어떤 아기한테 말하면 말 대꾸도 하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은 또한 데이터 크기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데이터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99.9% 정도의 굉장히 높은 품질의 말뭉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고품질의 우리나라 말과 글을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언어 처리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소, 개체명, 구분 분석기, 감성 분석기, 의미 분석기 뭐 이런 언어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앞쪽에서 남세동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기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전부 다 벡터 스페이스로 바꿔서 벡터상에서 문장 유사한 거나 단어 유사한 것들을 연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엔드투엔드 모델이라서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 안에다가 콜포스만 집어넣으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love you, I'm hungry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배고파라는 병렬 말뭉치를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심층 신경망에다 학습을 하고 번역 모델이 만들어지면 to be,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자신이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문장을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엔드 투 엔드라고 그래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다 신경망으로만 시작해서 끝까지 작동되도록 하는 거죠. 대화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 숙제는 했니? 아니요. 반영하냐? 이런 말을 많이 모읍니다. 아까 그 어린이 보셨죠? 그 어린이 대하는 걸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하는 데다가 엄마가 아까 질문해줘. 뭐 가람이는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그렇게 그 얘기 지겨워 죽겠어. 뭐 이렇게 개 짜증나 그런 것처럼 그 개가 어떻게 말하냐? 대화했었던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신경말로 대화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럼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뭉치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서 그 사이를 옛날처럼 사람 개입이 없이 A, B 같은
질문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신경망 대화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엔드 투 엔드로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말로는 그걸 이제 종단간 언어 학습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행 관련된 100만 개의 대화 말뭉치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치면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면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로봇이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행 도중에 잃어버렸어요. 그 언제 잃어버렸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홍길동입니다. 감독 어떻게 하면 이 서류를 작성해서 이거를 사람과 기계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LST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롱셔텀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복잡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최근 2년 동안에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의 문장의 각각 곳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이거를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주 복잡하고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또 여러 개를 복잡하게 적층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BERT 혹은 GPT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이런 모델들은요 몇십억 개, 몇백억 개의 말뭉치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뭉치를 모은 걸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가르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사전학습이라고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각 도메인별로 혹시 우리가 이거를 질의응답을 할 건지 문서 분류를 할 건지 아까 인공지능 아이처럼 대답을 하거나 대화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적은 데이터만 갖고도 학습을 해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파인 튜닝 작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모아갖고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는 이해를 해요. 근데 얘한테 이제 번역을 시키려고 그러면 얘는 번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번역 문장이 아니라 조그만 번역 문장의 콜퍼스만 얘한테 줘도 모든 문장을 사전 학습했기 때문에 더 번역을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말뭉치들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서 GPT라고 얘기하거나 BERT라고 얘기하는 엔진들을 통해서 개선이 된 걸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BERT라고 얘기하는 복잡한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개체명 인식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동물 이름이고 어떤 단어가 식물이고 어떤 단어가 인공물인지를 구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80% 수준이 아니라 90%, 96%, 뭐 97% 뭐 이 정도까지 사람 수준까지 문장을 이해하는 성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BERT라는 모델 전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모델은 어땠냐? 대략 10% 정도 낮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뭉치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말뭉치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질문에 대답도 하고 그리고 개짜증 난다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층 질의응답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설 셜록 홈즈의 작가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자연언어 처리라는 걸 맨 처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의도를 분석하려고 해요. 이 질문의 핵심 뭐냐? 우리는 작가의 직업, 작가는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 작가를 찾아내기 위한 힌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식 베이스라는 것도 활용하고 말뭉치라는 것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죠. 여기를 하기 위해선 지식을 학습하는 기술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기계 독해를 하는 기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 독해 기술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말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말뭉치가 들어가는데요. 말뭉치를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로 공인 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1980년대 급증 이런 것들이 다 말뭉치예요. 그럼 이 말뭉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공인 노무사는 어떤 직업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에 해당이 되는 답변이라는 것, 그 공인 노무사의 직업은 뭐죠?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러한 말뭉치를 해서 기계한테 학습시키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 문장 모아놓고 나서 문장 모아놓은 데다가 질문하면 기계가 독해 문제를 푸는 방식을 풀 수 있어요. 이것도 100% 말뭉치만 갖고 작동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수준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더보드라는 거 보면 좀 복잡하게 보지만 휴먼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F1이라고 얘기하는 척도가 이제 품질이거든요. 한 91점을 맞췄어요, 인간이 이 독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데 밑에 보니까 뭐 클로버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 94점을 했습니다. 인간을 넘어선 거죠. 예. 저희 회사가 만든 것도 한 92점 정도를 했어요. 인간이 91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어 시간에 푸는 독해 문제나 영어 시험 볼 때 하는 독해 문제도 말뭉치를 많이 학습을 시켰더니 인간이 91점 정도 하는데 94점까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많이 문제를 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0조 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이걸 이제 GPT-3라고 얘기하는 건데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2주 전에 나온 건데요. 이 GPT-3라고 하는 거는 왼쪽 위에 있는 걸 보면요, 말뭉치 학습한 게 전에 예를 들면 버트라는 모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양의 말뭉치를 모았습니다. 얼마만큼이라고요? 10조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이 2배, 3배 이상 똑똑해지는 것을,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지나가는 말을 모아가지고서는 연구하자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10조 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엄청난 말뭉치, 말 모음 데이터들을 모아서 AI한테 가르쳐고 그 AI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어떤 걸 하죠?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도 하고, 이 사람이 자소서를 베꼈나 안 베꼈나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우리 아이처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콜센터의 인공지능이 대신 여러분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대신에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여기 중심에는 99% 이상의 고품질 말뭉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음성 말뭉치, 그리고 그 데이터 양은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은 몇 천만 말뭉치에서 이제는 몇백억 개, 몇 천억 개, 수십조 개까지도 기계가 공부하고 확대가 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뭉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지식 그래프나 딥러닝 하는 것들을 결합을 해서 우리의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에 쓰는 방법을 쓰려고 해요. 우리의 우뇌는 약간의 딥러닝 방법이고요, 우리의 좌뇌는 기호적 접근인 지식 그래프 방법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처럼 말을 배우고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보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왜 공부할 때도요, 밑줄 그어가면서 말로 하면서 내 말한 걸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이런 형처럼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을 동시에 학습하는 걸 우리가 멀티모달 학습,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음성으로도 듣고 텍스트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젠 말뭉치가 음성 말뭉치도 필요하고 텍스트 말뭉치도 필요하고,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영상 말뭉치, 사진 말뭉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점점 더 인간처럼 닮아가고 또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쉽게 설명하려고 예는 많이 들었고 또 재미난 동영상도 넣었지만, 사실 이 기술 자체가 말뭉치를 활용하는 분야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빠는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서야 단어 몇 개를 사용을 하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 일을 같이 해감으로써 우리의 지적 노동이라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적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말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글을 배우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레스토랑 예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많은 말뭉치를 통해서 오늘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 이거 뉴스도 읽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증권시장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증권 찌라시도 모여서 말뭉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인공지능이 오늘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출발점 모두 말뭉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국립국원에서 그런 대규모 말뭉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더 큰 말뭉치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말뭉치가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은 못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